믿으실 수 있겠어요? 바로 제 집 거실 한복판에서 시어머니는 남편의 아이를 임신한 내연녀와 팔짱을 낀 채 테이블 위에 수표 한 장을 올려놓으며 제게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이 2억 5천만 원 가지고 당장 이 집에서 사라져. 내 아들에겐 너처럼 쓸모없는 여자 말고 대를 이어줄 아들을 낳아줄 여자가 필요하니까. 그 순간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얼어붙었을 뿐이죠. 제 시선은 지난 5년간 남편이라 불렀던 남자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떨군 채 마치 석상처럼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침묵은 시어머니의 모욕적인 말보다 1000배는 더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제 넉넉한 옷 아래 작은 생명, 놀라운 비밀이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오늘 그들의 잔인함이 내일 그들 몰락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제 이름은 김한나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만찬을 준비했습니다. 향초를 켜고 설렘과 행복에 가득 차 있었죠. 남편 마리수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임신 테스트기는 2줄을 보였고 병원에서 받은 초음파 사진은 오랜 기다림 끝에 제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저는 이 아이가 우리 부부의 갈라진 틈을 메우고 시어머니의 독서를 멈추게 할 사랑의 끈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 장밋빛 그림을 순진하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계가 정확히 7시를 가리켰을 때 현관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남편이 돌아왔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시어머니인 박은경 여사님이, 그리고 그들 뒤에는 값비싼 명품 드레스를 입은 아름답고 낯선 젊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가장 충격에 빠뜨린 것은 그녀가 제 남편의 팔을 너무나 다정하고 소유욕 넘치게 감싸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더듬거렸습니다. 심장이 바이스에 짓눌리는 듯 했습니다. 남편은 감히 제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그는 어색하게 젊은 여자에게서 팔을 빼내려 했지만 시어머니가 이미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는 아들 앞을 가로막고 서서 승리에 찬 경멸의 눈빛으로 저를 쏘아보았습니다. 소개할 사람이 있단다. 그녀는 조롱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는 카리나, 대양제약 석태곤 회장님의 따님이야. 우리 리수가 일하는 병원의 가장 큰 파트너이시지. 그리고 카리나는 네가 단 한 번도 내게 안겨주지 못했던 내 손주, 내 아들의 핏줄을 뱃속에 품고 있단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망치처럼 저를 내리쳤습니다. 저는 마비된 듯 했습니다. 발밑의 땅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남편이 저를 배신했습니다. 그는 다른 여자와 아이를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막강한 대기업 회장의 딸이었습니다. 갑자기 흩어져 있던 모든 조각들이 맞춰졌습니다. 회의를 핑계로 늦게 귀가했던 날들, 욕실에서 몰래 하던 전화 통화, 심지어 선물이라던 명품 넥타이까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그 넥타이는 저 여자가 들고 있는 가방과 같은 브랜드였습니다. 왜? 절 부르신 거죠? 저는 속에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지만 목소리에 떨림을 막으려 애썼습니다. 똑똑하긴. 박 여사님이 비웃었습니다. 너에게 선택권을 주려고 불렀지. 인도적인 선택권 말이야. 그녀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와 수표를 꺼내 제 앞 테이블 위로 던졌습니다. 여기 이혼 서류. 리수는 이미 서명했어. 그리고 이건 2억 5천만 원. 이 돈 받고 서류에 서명하고 당장 이 집에서 꺼져. 내 5년 청춘에 대한 우리 집안의 적선이라고 생각해. 2억 5천만 원. 적선. 이 얼마나 익숙하고 굴욕적인 말인가. 저는 남편을 바라보며 해명을, 그 어떤 보호라도 기대했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침묵한 채 고개를 숙이고 주먹을 꽉 쥐고 서 있었습니다. 그의 침묵이 바로 대답이었습니다. 그는 공범이었습니다. 모든 것에 동의한 것입니다. 그는 명예와 돈을 선택하고 저를 버렸습니다. 우리의 5년 관계를 쓰레기처럼 내던졌습니다. 카리나가 다가와 소파에 앉아 오만하게 다리를 꼬았습니다. 그녀는 배를 쓰다듬으며 승리자의 눈빛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안나 씨, 현명하게 구는 게 좋을 거예요. 리수 씨는 날 사랑하고 난 당신이 평생을 바쳐도 주지 못할 성공을 그에게 안겨줄 수 있어요. 돈 받고 그냥 가세요. 일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요. 일을 복잡하게 만들지 말라니 얼마나 우스운가. 이 비극을 만든 것은 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게. 제 허벅지 위에 놓여있던 손이 저도 모르게 꽉 쥐어졌습니다. 그러다 저는 천천히 그 손을 들어 제 배 위에 부드럽게 얹었습니다. 이곳에서도 작은 생명이 하루하루 자라고 있었습니다. 제 아이이자 그의 아이가. 하지만
저는 진실을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 말하는 것은 스스로를 비참하게 만드는 짓이었습니다. 아이를 이용해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남자를 붙잡으려 하는 꼴이 될 테니까요. 제 아이는 그런 도구가 될 자격이 없었습니다. 사랑을 구걸하는 엄마가 아닌 강인한 엄마 곁에서 더 나은 삶을 살 자격이 있었습니다. 끔찍한 냉기가 갑자기 제 영혼을 감쌌습니다. 고통은 경멸로 변했고 경멸은 제게 기이한 힘을 주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그들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위에서 2억 5천만 원짜리 수표를 집어들었습니다. 박 여사님과 카리나는 만족스러운 미소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동의했다고 생각한 것이죠. 하지만 그때 그들의 놀라움을 뒤로하고 저는 수표를 갈기갈기 찢어버렸습니다. 당신들 돈 필요 없어요. 저는 단호하고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사랑은 당신들의 더러운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저는 펜을 들어 이혼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내가 가는 건 당신들이 날 쫓아내서가 아니에요. 당신들 같은 인간들과 한 지붕 아래에서 사는 게 역겨워서 떠나는 겁니다. 그렇게 저는 뒤돌아 곧장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은 채 등 뒤에서 들려오는 박 여사님의 고함을 들었습니다. 네가 감히? 돈 안 받으면 나중에 후회하지 마. 후회는 없어. 저는 생각했습니다. 가치 없는 인간에게 내 청춘 5년을 낭비한 것만 후회될 뿐. 저는 묵묵히 작은 캐리어의 옷가지 몇 개와 개인 소지품을 챙겼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현관으로 나갈 때 저는 세 사람을 지나쳤습니다. 단 한마디의 작별 인사도, 단 한 번의 눈길도 없이 저는 그 집을 나와 차가운 밤속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제 손은 본능적으로 배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을 쫓아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방금 짓밟은 양이 모든 것을 되찾기 위해 늑대가 되어 돌아올 것이라는 사실 또한 몰랐습니다. 택시 문이 닫히고 한때 보금자리였던 집에서 저와 제 뱃속 작은 비밀을 싣고 멀어질 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큰 충격 뒤에 눈물은 말라버린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저 자리에 앉아 밤속에서 흐릿해지는 가로등 불빛을 말없이 응시했습니다. 제 영혼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5년, 제 청춘의 가장 빛나는 5년을 동화 같다고 믿었던 사랑에 바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차가운 이혼, 서류 한 장과 그 동화가 처음부터 거짓이었다는 쓰라린 진실뿐이었습니다. 지난 5년간의 기억이 슬로우 모션처럼 선명하고 고통스럽게 밀려왔습니다. 저는 5년 전 늦가을 밤에 리수를 만났습니다. 당시 저는 대학을 막 졸업하고 작은 증권사에서 일하는 젊은 재무 분석가였습니다. 그는 제가 검진을 받으러 간 병원에서 인턴 마지막 해를 보내고 있던 젊은 의사였습니다. 저는 첫 만남부터 그에게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잘생긴 외모 때문이 아니라 그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헌신과 따뜻함 때문이었습니다. 분주한 병원 안에서 그는 유일하게 제 이야기를 끈기 있게 들어주고 제 건강 상태를 자세히 설명해 준 사람이었습니다. 진찰하는 그의 손길은 부드럽고 전문적이었습니다. 그는 아주 친절한 미소를 지녔고 그 미소는 환자의 모든 걱정과 불안을 씻어주는 듯 했습니다. 그 후 우리는 병원 구내식당에서 우연히 몇 번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힘든 야간 근무와 의료계의 압박감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항상 열정의 불꽃, 사람을 구하고 싶다는 갈망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숫자와 주식 시세로 가득한 건조한 세상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감탄하며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그의 눈은 존경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정말 똑똑한 여자군요. 이렇게 복잡한 걸 이해할 수 있다니 존경스러워요. 우리의 사랑은 아주 자연스럽게 찾아왔습니다. 그의 근무가 끝난 후에 급한 저녁 데이트. 제가 병원으로 가져다 주던 집밥, 매일같이 주고받던 응원과 걱정의 메시지들로 쌓아 올려졌습니다. 그는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젊은 의사의 월급은 겨우 생활을 유지할 정도였고 시골에 계신 어머니께 약간의 돈을 보내드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가 부족함을 느끼게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는 낡은 셔츠를 입을지언정 한 달 월급을 모아 제게 새 옷을 사주었습니다. 그는 일주일 내내 컵라면을 먹을지언정 주말에는 꼭 저를 멋진 레스토랑에 데려갔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지금은 너에게 제대로 된 삶을 제공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하지만 이 힘든 시기만 지나면 내가 반드시 널 행복하게 해줄게. 날 믿어줘.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저는 물질적인 것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진심만 있으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제 능력을 그 누구에게도, 심지어 그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제 능력을 이용해 그의 경력을 몰래 지원했습니다. 저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저는 박봉의 평범한 회사원이었지만 실제로는 주식시장의 익명 투자자였습니다. 그것은 제가 대학생 때 발견한 타고난 재능이었습니다. 저는 숫자에 대한 특별한 감각이 있었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시장의 변동을 분석하고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시며 남겨주신 작은 유산으로 저는 몰래 투자를 시작했고 그 돈은 많은 사람들이 평생 벌지 못할 액수로 불어났습니다. 저는 그 돈을 사치를 위해 쓰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소박하게 살았습니다. 부가 저를 변화시키고 진실하지 않은 사람들을 끌어들일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저 김한나라는 평범한 여자인 제 본 모습을 사랑해줄 남자를 찾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리수를 만났을 때 저는 그 남자를 찾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제 재능과 비밀 자금을 이용해 그의 발판이 되어주었습니다. 그는 재능이 있었지만 복잡한 병원 환경에서는 재능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에게는 기회와 인맥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다른 이름으로 된 제 투자 펀드를 이용해 의료 장비 구입 명목으로 병원에 거액을 기부했습니다. 그 대가로 저는 단 하나의 조건만 내걸었습니다. 리수와 같은 젊고 재능 있는 의사들에게 주요 수술에 참여하고 해외 연수를 갈 기회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기회는 찾아왔습니다. 그는 이전에 과장급 의사들에게만 허용되었던 복잡한 심장 수술을 집도할 팀에 선발되었습니다. 그는 훌륭하게 해냈습니다. 그의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선진 의료 기술을 배우기 위해 스위스로 단기 연수를 가게 되었습니다. 돌아왔을 때 그는 날개를 단 듯했습니다. 그는 연이어 복잡한 수술을 성공시키며 많은 환자를 구했습니다. 그는 평범한 전공의에서 병원에서 가장 젊고 유능한 외과 의사 중 한 명으로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그는 너무나 행복해했습니다. 그는 저를 껴안으며 모든 것이 행운과 저의 변함없는 지지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행운의 여신이 바로 자기 품에 안겨있는 여자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저는 그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열등감을 느끼길 원치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뒤에서 그의 성공과 행복을 지켜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제 조용한 희생이 영원한 사랑으로 보상받을 것이라고 순진하게 믿었습니다. 5년 동안 저는 이 사랑을, 그의 경력을, 제 모든 것을 바쳐 키워냈습니다. 저는 제 손으로 그를 위해 장미가 뿌려진 길을 만들었지만 그가 그 길을 걸을 때 그의 곁에 있는 사람이 제가 아닐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리수가 병원에서 입지를 굳힌 후 우리는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결정이었지만 바로 그때부터 우리 사랑 이야기에 첫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균열을 만든 사람은 다름 아닌 그의 어머니, 박은경 여사님이었습니다. 그가 저를 처음 소개했을 때 그녀는 겉으로는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서 저는 저를 샅샅이 훑어보는 차갑고 계산적인 시선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제 직업이나 성격에 대해 묻지 않고 부모님은 무슨 일 하시니? 형제는 몇이고? 월급은 얼마나 되니? 와 같은 질문만 던졌습니다. 제가 고아에 소박하게 산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녀의 입가에서 미소가 약간 사라졌습니다. 그때부터 그녀는 우리 관계에 간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주 리수에게 전화를 걸어 제가 그에게 어울리지 않는 상대라고 암시했습니다. 내 아들, 넌 이제 명망 있는 의사야. 결혼이란 건 사랑하는 사람과만 하는 게 아니라 네 경력에 도움이 되는 사람과도 해야 하는 거란다. 저 아이가 착할지는 몰라도 그 출신으로는 너에게 짐만 될 거야. 시립병원 원장님 딸 좀 봐. 예쁘고 집안도 좋잖아. 그런 사람과 결혼하면 내 경력이 더 순탄해지지 않겠니? 처음에는 리수도 제 편에 서주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와 다투었습니다. 엄마,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전 안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거지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어요. 제 힘으로 해낼 수 있어요. 그 말은 저를 매우 감동시켰습니다. 저는 우리의 사랑이 모든 편견을 이겨낼 만큼 강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모든 것을 바꿔놓을 또 다른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카리나였습니다. 그녀는 리수가 일하는 병원의 전략적 파트셔이자 최대 후원사인 대양제약 석태곤 회장님의 외동딸이었습니다. 카리나는 아름답고 영리했으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오만했습니다. 그녀는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손에 넣는 데 익숙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녀가 원한 것은 리수였습니다. 그녀는 공개적으로 그를 쫓아다녔습니다. 그에게 여자친구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저 같은 평범한 여자는 도저히 따라할 수 없는 수법들을 동원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값비싼 명품 선물을 안겼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인맥을 이용해 그가 거절할 수 없는 기회들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업무 회의를 핑계로 그를 끊임없이 최고급 레스토랑과 사교 클럽에 초대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다른 세상, 즉 권력과 명예의 세상, 그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녀가 그의 어머니의 야망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었다는 것입니다. 박은경 여사님은 카리나가 대기업 회장의 딸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마치 보물을 발견한 금광 탐사꾼처럼 기뻐했습니다. 그녀는 카리나를 황금 며느리, 아들에게 빛나는 미래의 문을 열어줄 만능 열쇠로 보았습니다. 그녀는 노골적으로 둘을 엮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카리나를 자주 저녁 식사에 초대했고 심지어 친딸보다 더 따뜻하게 대했습니다. 반대로 저에게는 점점 더 잔인하고 불친절해졌습니다. 제가 근처에 있을 때마다 그녀는 일부러 카리나를 언급하고 그녀를 끊임없이 칭찬한 다음 저를 향해 상처 주는 말을 던졌습니다. 이게 바로 좋은 집안에서 자란 여자야. 예쁘고 능력 있고 지위도 있고 우리 리수가 얘랑 결혼하면 제 아빠 전화 한 통이면 당장 고급 개인 병원을 차릴 수 있는데 남 밑에서 힘들게 일할 필요가 없지. 그 말들은 독처럼 서서히 리수의 의식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가난한 환경에서 태어나 지금의 위치에 오르기까지 그렇게 힘들게 싸워온 그가 그런 유혹적인 전망 앞에서 어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그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카리나와의 만남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점점 더 늦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에게서는 낯선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그는 제게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통화는 줄어들었고 메시지는 더 짧고 건조해졌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갑자기 죽지 않았습니다. 침묵과 냉담, 그리고 거짓말 속에서 서서히 죽어갔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가슴이 참을 수 없이 아팠지만 소란을 피우거나 질투 소동을 벌이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희망을 품었습니다. 일시적인 바람이기를 바랐습니다. 그가 결국 누가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하는지 깨닫고 제게 돌아오기를 바랐습니다. 저는 우리의 5년간의 사랑을, 그가 했던 약속들을 순진하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한 남자의 마음이 변하고 야망이 사랑보다 커지면 모든 희망이 무의미해진다는 것을 저는 몰랐습니다. 균열은 날마다 커져갔고 우리 결혼이 파탄 날 날은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은 없을 겁니다.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아물 육체적 상처와는 다릅니다. 그것은 모든 세포, 모든 조직 속으로 서서히 스며들어 모든 믿음, 모든 희망을 잠식하는 독과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그 고통을 그 후 몇 달 동안 겪었습니다. 제 결혼은 큰 소리와 함께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냉담과 거짓, 배신 속에서 서서히 죽어갔습니다. 한때 제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남자, 리수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따뜻하고 진실한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카리나가 보여준 명예와 상류 사회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들어갔습니다. 그는 점점 더 늦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가 둘러대는 이유는 점점 더 궁색하고 믿기 어려워졌습니다. 급한 회의, 응급수술, 중요한 파트너와의 저녁 식사 등. 하지만 저는 그 이유들 뒤에 카리나와의 로맨틱한 만남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카리나의 친구들이 소셜미디어에 올린 함께 찍은 사진들을 우연히 보았습니다. 그들은 고급 레스토랑에서 함께 식사하고 화려한 파티에 참석했습니다. 그는 저를 오랫동안 보지 않았던 눈빛, 즉 감탄과 정보욕이 담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사진들을 볼 때마다 수천 개의 바늘이 제 심장을 꿰뚫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소란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대립하거나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침묵했습니다. 어쩌면 강요당했을지도 모른다. 그저 필요한 비즈니스 관계일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는 버티려고 노력했고 우리의 5년간의 인연의 남은 부분을 믿으려 했습니다. 저는 더 완벽한 아내가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더 맛있는 요리를 배웠습니다. 집을 더 꼼꼼하게 청소했습니다. 그가 돌아올 때 더 예쁘게 차려입었습니다. 제 다정함과 인내가 그를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랐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제 침묵은 그를 깨우지 못했습니다. 그에게 더 나아갈 용기를 주었을 뿐입니다. 그는 제 온화함을 어리석음으로,
제 침묵을 동의로 여겼습니다. 그는 더 대담해졌습니다. 더 이상 숨기지 않았습니다. 자정이 넘어 집에 들어오는 밤도 있었습니다. 그에게서는 여자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제가 평소에 쓰던 가벼운 향이 아닌 낯설고 값비싼 향이었습니다. 그의 셔츠 깃에는 립스틱 자국이 있었습니다. 제가 물었을 때 그는 부인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제 손을 뿌리치고 차갑고 피곤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더 이상 묻지 마. 피곤해. 시어머니 박은경 여사님은 노골적으로 기뻐했습니다. 그녀는 제 고통을 자신의 승리로 여겼습니다. 그녀는 제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카리나가 집에 올 때마다 그녀는 일부러 저를 불러 차를 따르고 귀한 손님을 위해 과일을 깎게 하는 등 시중을 들게 했습니다. 그녀는 아들과 그의 애인이 서로 다정한 모습을 제 눈으로 직접 보게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스스로 떠나가도록 굴욕감과 고통을 느끼게 하고 싶었습니다. 안나는 참하고 순종적이야, 아가. 그녀는 카리나에게 말했지만 그녀의 시선은 저를 향해 있었습니다. 네가 이 집 며느리가 되면 제가 여기서 널 시중 들고 돌봐줄 거야. 넌 손 하나 까딱할 필요 없어. 그녀는 저를 하녀, 미래 며느리를 위한 공짜 하녀로 보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잔인함, 남편의 나약함, 그리고 내연녀의 오만함. 이 모든 것이 제 삶을 짓누르고 제 희망의 마지막 남은 조각마저 질식시키는 바이스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 시절 지옥처럼 살았습니다. 살이 빠지고 초췌해졌습니다. 미소는 제 입술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혼을 놓아버리고 자유로워지는 것을 생각했지만 결심할 수 없었습니다. 5년의 사랑, 그걸 그냥 잊을 수 있을까요? 저는 여전히 그를 사랑했고 여전히 기적을 바랐습니다. 그리고 기적은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가장 불가능한 순간에 찾아왔습니다. 제 결혼이 가장 어두운 날들로 곤두박질치고 제가 절망의 벼랑 끝에 서 있던 그때 한 줄기 빛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두 줄의 붉은 선이 그어진 임신 테스트기를 보았을 때의 감정은 마법 같았습니다. 제 안의 모든 고통, 모든 상처가 녹아내리고 그 자리를 끝없는 행복, 감격의 눈물이 채웠습니다. 저는 곧 엄마가 될 것이고 아이를 가질 것입니다. 우리 사랑의 결정체를. 저는 임신 테스트기를 끌어안고 욕실에서 홀로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고통의 눈물이 아니라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단순한 작은 생명이 아니라 저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아이의 등장이 벼랑 끝에 선 우리 결혼을 구할 기적이 될 것이라고 순진하게 믿었습니다. 리수가 곧 아빠가 된다는 사실을 알면 그는 분명 변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제게 돌아올 것이고 우리는 다시 행복한 보금자리를 꾸릴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 그 희망은 제게 기이한 힘을 주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낙담하고 고통스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제 자신을 더 잘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육아에 관한 책을 읽었습니다. 제 작은 천사를 맞이하기 위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전화로나 평범한 방식으로는 이 소식을 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에게 큰 놀라움을 선사하고 싶었습니다. 그의 식어버린 마음을 녹일 수 있는 놀라움을. 저는 우리의 5주년 결혼기념일 날을 그 계획을 실행할 날로 정했습니다. 저는 휴가를 내고 하루 종일 집을 꾸몄습니다. 그가 좋아하던 장미 꽃다발을 사고 로맨틱한 향초를 켰습니다. 주방에 들어가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그가 가장 칭찬했던 요리들을 모두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그가 제게 청혼했던 밤에 마셨던 것과 같은 와인을 찾아 사왔습니다. 가장 행복했던 날들의 분위기를 재현하여 우리가 얼마나 서로를 사랑했었는지 그에게 상기시켜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두 줄이 그어진 임신 테스트기와 작은 생명의 희미한 모습이 담긴 초음파 사진을 예쁜 선물 상자에 조심스럽게 넣어 식탁 중앙에 놓았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을 상상했습니다. 그가 돌아와 로맨틱한 분위기에 놀랄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식사하고 옛 추억을 회상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그에게 이 상자를 건넬 것입니다. 그는 상자를 열고 잠시 멈칫했다가 이내 행복에 겨워 폭발할 것입니다. 그는 저를 꽉 껴안고 용서를 구하며 우리 둘과 아이를 다시는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할 것입니다. 저는 머릿속에 너무나 아름답고 완벽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저는 새 옷을 입고 가볍게 화장을 하고 식탁에 앉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7시.
그는 여전히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또 그녀와 함께 있는 걸까? 오늘이 무슨 날인지 잊어버린 걸까? 저는 부정적인 생각들을 떨쳐내려 했으며 어쩌면 급한 수술이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스스로를 타일렀습니다. 저는 끈기 있게 기다렸습니다. 9시, 10시. 촛불은 거의 다 타버렸습니다. 식탁 위의 음식은 차갑게 식었고 제 마음도 함께 식어갔습니다. 11시가 다 되어서야 마침내 마당에서 그의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마음속에 다시 희망이 싹 텄습니다. 저는 문으로 달려갔지만 그 희망은 잔인하게 짓밟렸습니다.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가 돌아왔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시어머니 박은경 여사님이, 그리고 그들 뒤에는 도발적인 미소를 입에 문 카리나가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결혼기념일을 축하하러 온 것이 아니라 제게 최후 통첩을 하고 공식적으로 그의 삶에서, 이 집에서 저를 몰아내기 위해 온 것이었습니다. 인생에는 시간이 멈춘 듯한 순간이 있습니다. 제게는 그 세 사람이 문 앞에 나타나 모든 것을 파괴할 준비가 된 폭풍을 몰고 왔을 때가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결코 열리지 않을 결혼기념일을 위해 꾸며진 방 한가운데서 얼어붙은 채 그들을 낯선 사람처럼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켠 촛불의 흔들림은 카리나의 얼굴에 어린 조롱, 박 여사님의 눈에 담긴 승리감, 그리고 리수의 얼굴에 서린 비참한 죄책감만을 더욱 부각시킬 뿐이었습니다. 온전한 희망, 온전한 작은 생명을 담고 있던 식탁 위의 예쁜 선물 상자는 갑자기 너무나 어울리지 않고 무의미해 보였습니다. 여기서 무슨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니? 마지막으로 한번 붙잡아 보려고 작정한 게냐? 박 여사님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워 숨막히는 침묵을 갈랐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지. 시간 낭비하지 마. 우리 리수는 이미 결정했어. 너랑 이혼하고 카리나랑 결혼할 거야. 카리나는 우리 집안의 대를 이을 손주를 뱃속에 품고 있단다. 그녀는 카리나 쪽으로 고개를 까딱했고 카리나는 즉시 배를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도발, 승리의 확인 같았습니다. 대를 이을 손주. 그 두 단어는 피 흘리는 제 심장을 쇠망치처럼 내리쳤습니다. 지난 몇 년간 그녀는 저를 애도 못 낳는 암탉이라고 불렀고 이제 그녀는 원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저는 리수를 바라보며 어떤 반응이라도, 그의 예전 감정의 어떤 잔재라도 찾아보려 했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제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의 침묵은 가장 잔인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는 레드카펫 위에 미래를 선택했고 과거를, 가장 힘든 시기를 함께 견뎌온 여자를 기꺼이 버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막이 내렸습니다. 박 여사님은 제게 수표와 이혼 서류를 던졌습니다. 카리나는 오만함 가득한 모욕적인 말을 던졌고 리수는 그저 무력한 공범으로 서 있었습니다. 저는 서서 모든 말을 들었습니다. 처음의 고통은 금세 무감각으로, 그리고 절대적인 경멸로 변했습니다. 저는 이 남자를 진정으로 사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위해 진정으로 희생했습니다. 갑자기 제가 너무나 어리석게 느껴졌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사랑을 너무 믿었기에 어리석었고 속부터 썩어 문드러진 결혼을 유지하려 했기에 어리석었습니다. 제 허벅지 위에 놓여있던 손이 저도 모르게 꽉 쥐어졌습니다. 그러다 저는 천천히 그 손을 들어 제 배 위에 부드럽게 얹었습니다. 그 신성한 온기, 그 연결감이 갑자기 깨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아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런 끔찍한 장면을 목격하게 해서 미안해. 너에게 제대로 된 아빠를 주지 못해서 미안해.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 이제부터 너에겐 엄마뿐이야. 그리고 엄마는 약속할게. 이 세상 최고의 것을 너에게 줄 거야. 누구도 널 아프게 하지 못하게 할 거야. 기이한 힘, 모성애라는 힘이 갑자기 제 안에서 깨어났습니다. 저는 더 이상 나약하게 살아가는 여자, 김한나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엄마였고 제 아이를 지켜야 했습니다. 저는 이 임신 사실을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만약 말한다면 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제가 아이를 무기로 삼아 그를 붙잡으려 한다고, 동정심을 구걸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리수의 아이라고 믿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더 나쁘게는 아들이라는 것을 알면 제 아이를 빼앗으려 할지도 모릅니다. 안 돼. 제 아이가 그런 유독한 환경에서 자라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떠나야 했습니다. 제 아이를 이 사람들로부터 멀리 데려가야 했습니다. 마지막 눈물이 흘렀습니다. 사랑을 장사 지내는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고 그들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제 눈에는 더 이상 고통이 없었고 차가운 결의만 있었습니다. 저는 수표를 찍고 이혼 서류에 서명하고 경멸 가득한 마지막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리고 뒤돌아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중요한 서류가 든 핸드백 외에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지나칠 때 저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들은 제게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집을 나와 차가운 밤속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과거는 제 뒤에 있었습니다. 제 앞에는 완전히 새로운 길이 놓여 있었습니다. 혼자 걸어가야 할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제 안에 작고 소중한 생명을 품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동기부여의 원천을. 눈물은 흘러 넘쳤지만 저를 익사시키지는 않았습니다. 그 눈물은 모든 환상, 모든 나약함을 씻어내고 새로운 사람이 더 강하고 더 결단력 있고 어떤 폭풍에도 맞설 준비가 된 김한나가 다시 태어나도록 해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남편의 배신, 그의 가족에게 받은 굴욕, 임신한 채 홀로 남겨진 후 무너져 내리고 울 곳을 찾으며 고통 속에 잠길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니요,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눈물을 흘렸고 충분히 고통받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어떤 친구에게도 가지 않았습니다. 값싼 호텔방을 빌리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고급 택시를 불러 리수와 그의 가족이 결코 짐작하지 못할 주소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서울에서 가장 고급스럽고 비싼 주거단지인 강남 시그니처 타워, 진정한 재벌들만이 살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호화로운 로비로 들어가 펜트하우스 전용 엘리베이터로 직행했습니다. 제 검은색 마그네틱 카드를 긁자 엘리베이터는 저를 최상층으로 데려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제 앞에는 거의 100평에 가까운 복층 아파트가 펼쳐졌습니다. 고급스럽고 세련된 디자인, 그리고 마법 같은 불빛으로 반짝이는 서울의 야경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거대한 유리벽이 있었습니다. 이곳이 저의 진짜 집이었습니다. 제 힘으로 번 돈으로 샀지만 남편과 함께 처음부터 보금자리를 만들고 싶다는 순진한 생각에 한 번도 입주하지 않았던 아파트였습니다. 이제 제 인생의 가장 큰 비밀을 밝힐 시간입니다. 저는 박봉의 평범한 재무 분석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제가 스스로 만들어낸 껍데기, 역할에 불과했습니다. 사실 저는 주식시장의 전문 투자자, 금융계의 익명의 거물이었습니다. 타고난 분석 및 예측 능력과 부모님이 남겨주신 작은 유산이 합쳐져 저는 대학 시절부터 이미 거대한 제국을 몰래 건설했습니다. 저는 거대 기업을 소유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제 자산은 아마도 카리나 가족의 대양제약 전체 자산보다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그것을 숨겨왔습니다. 저는 소박하고 심지어 약간은 금욕적인 삶을 선택했습니다. 돈이 저를 변화시킬까, 거짓되고 이기적인 사람들을 끌어들일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저는 항상 제 자산 때문이 아니라 저 자신 때문에 저를 찾아오는 진실한 사랑을 갈망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리수가 바로 그 남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와 함께하기 위해 평범한 가면을 쓰고 사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 최대의 실수였습니다. 그날 밤 제 호화로운 펜트하우스 한가운데 서서 저는 더 이상 고통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씁쓸한 아이러니만을 느꼈을 뿐입니다. 저는 신데렐라가 되기 위해 온 왕국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제가 선택한 왕자는 저를 잔인하게 버렸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신데렐라는 이제 자신의 궁전으로 돌아왔고 이번에는 더 이상 순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여왕이 될 것입니다.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몇 년 전 고용한 최고의 금융 전문가이자 제 최측근 비서인 도비섭 실장에게 전화했습니다. 도 실장님, 저는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플랜 B를 가동해 주세요. 지난 3년간 우리가 대학 병원과 개인적으로 마리수 박사에게 제공했던 모든 투자, 모든 간접 지원을 즉시, 그리고 완전히 회수하세요. 두 번째로, 저는 최고급 서비스 대행사에 전화했습니다. 저는 최고의 산부인과 전문의, 개인 영양사, 임산부 요가 강사, 그리고 전문 가사 도우미로 구성된 최고의 팀을 꾸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최고 중에 최고만 필요합니다. 비용은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큰 거울 앞에 서서 제 모습을 비추어 보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소박하고 평범한 여자 김한나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본 모습, 즉 독립적이고 강하며 강력한 여자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제 작은 생명이 자라고 있는 배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가, 이제부터 우리 둘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야. 누구도 경멸할 수 없고 누구도 우리를 다치게 할 수 없는 삶을. 엄마가 이 세상 최고의 것을 너에게 줄게. 다음 날 완전히 새로운 김한나가 태어났습니다. 저는 더 이상 낙담하거나 빛을 잃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장 엄격하고 과학적인 임신 관리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책을 읽고 클래식 음악을 듣고 요가를 했습니다. 저는 제 펜트하우스를 우리 둘을 위한 평온의 낙원으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과거와의 모든 연결을 끊었습니다. 옛 전화번호는 버렸습니다. 공동의 친구들과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김한나는 사라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저는 평화롭게 제 삶을 살고 아이를 혼자 낳아 기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여전히 장난을 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운명은 저와 그 사람들을 위해 예측할 수 없는 만남을 주선했습니다. 역할이 완전히 뒤바뀌고 제가 아니라 그들이 고개를 숙여야 할 만남을 말입니다. 불사조는 실제로 잿더미에서 부활했습니다. 제가 부와 평화 속에서 미혼모로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동안 저를 삶에서 밀어낸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 자신들이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새로운 장을 즐겁게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떠난 지 한 달 만에 서울에서 가장 호화롭고 성대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신랑은 다름 아닌 제 전남편, 마리수였습니다. 그리고 신부는 물론 집안의 대를 이을 아들을 품고 있는 황금 같은 딸, 카리나였습니다. 그들의 결혼식은 모든 연예 및 사교 잡지에서 다루는 큰 행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식의 호화로움, 수억 원짜리 웨딩드레스, 그리고 몇 킬로미터나 늘어선 슈퍼카 행렬에 감탄했습니다. 사람들은 재능 있는 의사와 명문가 아가씨 사이에 운명적인 사랑 이야기에 열광했습니다. 그들은 저 같은 가난한 전처에게는 자리가 없는 현대판 동화 한 편을 그려냈습니다. 저는 제 호화로운 펜트하우스의 컴퓨터 화면으로 그 사진들을 보았습니다. 리수의 환한 미소, 카리나의 의기양양하고 승리에 찬 얼굴, 그리고 제 전 시어머니 박은경 여사님. 제 심장은 단 한 번도 요동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고통도 질투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저 우스꽝스러울 뿐이었습니다. 거짓과 배신 위에 세워진 행복이 과연 오래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예상했던 대로 결혼 후 리수의 삶은 그가 상상했던 것처럼 장밋빛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원하는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결혼 직후 그의 장인인 석태곤 회장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는 거액을 투자하여 사위를 위해 마리수 프리미엄 클리닉이라는 개인 병원을 열어주었습니다. 병원은 명망 있는 곳에 위치했고 최신 의료 장비를 갖추고 있었으며 모든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홍보되었습니다. 리수는 갑자기 월급 받는 의사에서 젊은 병원장, 성공한 사업가로 변모했습니다. 그는 정말로 하늘로 솟아오른 셈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박은경 여사님은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뻐했습니다. 그녀는 며느리 집안이 아들에게 선물한 호화로운 빌라로 이사했습니다. 하녀를 두고 운전기사가 차를 몰아주었습니다. 하루 종일 스파에 가고 쇼핑하고 상류층 사교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어디서나 그녀는 재능 있는 아들과 황금 며느리를 자랑했습니다. 그녀는 자만심의 절정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외관 뒤에는 불편한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리수는 병원장이 되었지만 아내의 가족 눈에는 영원히 처가살이하는 남자, 아내 덕분에 출세한 가난한 집안 출신으로 남았습니다. 그의 장인 석태곤 회장은 매우 권위적이고 가부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위를 노골적으로 무시했습니다. 병원의 모든 결정, 인사부터 재무까지 모두 그를 거쳐야 했습니다. 리수는 명목상의 원장, 장인어른의 지위 아래 있는 일하는 기계에 불과했습니다. 가족 식사 자리에서 그는 장인과 아내의 형제들에게 끊임없이 훈계와 질책을 받았습니다. 자네는 분수를 알아야 해. 이 집안이 아니었으면 자네는 그저 보잘것없는 의사, 나부랭이에 불과해. 이 말들은 이미 큰 자존심을 가진 리수의 마음의 가시처럼 밝혔습니다. 그의 결혼 생활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카리나는 원하는 것을 얻은 후 변덕스럽고 응석바디인 아가씨로서의 본색을 금방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일에 전혀 관심이 없었고 가정을 돌보지도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쇼핑하고 친구들을 만나는 데만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결혼을 얻게 해준 무기였던 임신은 이제 남편을 괴롭히는 핑계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시중을 들게 하고 자신의 모든 변덕을 받아주도록 강요했습니다. 그가 무언가 잘못하면 그녀는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그리고 매번 리수는 고개를 숙이고 사과해야 했습니다. 그는 숨막히는 압박 속에서 살았고 남자로서의 모든 자유와 목소리를 잃었습니다. 그는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카리나가 깊이 잠든 늦은 밤, 그는 종종 발코니에 나가 혼자 담배를 피웠습니다. 그는 예전의 날들, 가난했지만 저와 함께했던 믿을 수 없을 만큼 행복했던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소박하지만 따뜻했던 저녁 식사를 떠올렸습니다. 그는 다정함, 이해심, 그리고 저의 조용한 희생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그는 이 길을 스스로 선택했고 더 이상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이를 악물고 견디며 그의 거짓된 행복한 삶을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숨겨진 폭풍, 영리하고 잔인한 복수가 몰래 준비되고 있었고 곧 그에게 닥쳐와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쓸어버릴 참이었습니다. 그의 가족이 거짓된 승리에 취해 있는 동안 저는 다른 곳, 시그니처 타워, 꼭대기의 펜트하우스에서 조용히 제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스캔들이나 음모를 통한 복수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제게 그런 방법들은 너무 원시적이었고 저를 비하시킬 뿐이었습니다. 저는 복수할 것이지만 다른 방식으로 더 영리하고 더 고통스럽고 더 가혹하게 할 것입니다. 저는 잃어버린 것만 되찾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제 남편을 유혹했던 바로 그 무기, 즉 돈과 권력으로 그들의 제국 전체를 파괴할 것이었습니다. 익명의 투자자, 금융시장의 거물로서 저는 그럴 모든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 계획은 최고의 금융 전문가들로 구성된 제 팀의 도움을 받아 믿을 수 없을 만큼 신중하고 정밀하게 개발되었습니다. 제 목표는 리수의 작은 병원뿐만 아니라 그의 장인의 전체 시스템, 즉 대양제약 제국 전체였습니다. 저는 이것이 뿌리, 즉 그들 모두의 권력의 원천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뿌리를 베어내면 나무 전체가 말라 죽을 것이었습니다. 제 첫 타격은 직접적인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비밀스러운 인수, 작은 파도들로부터 형성된 폭풍이었습니다. 저는 대양제약과 마리수 프리미엄 클리닉의 전체 공급망을 분석하게 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가장 큰 약점, 즉 해외의 의료 장비 및 전문 의약품 공급업체에 대한 의존성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소수의 독점 공급업체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아킬레스건이었습니다. 저는 제 투자 펀드를 통해 일련의 자회사와 제 신원을 감추는 복잡한 거래를 거쳐 바로 그 공급업체들의 주식을 인수하는 캠페인을 시작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비용이 많이 드는 싸움이었지만 제게 돈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단 2달 만에 저는 대양제약의 대체 불가능한 파트너인 유럽의 선도적인 의료기기 회사, 3곳과 스위스의 대형 제약회사 2곳의 최대 지배주주가 되었습니다. 손에 비장의 카드를 쥐고 저는 올가미를 조이기 시작했습니다. 대주주로서 저는 새로운 요구를 제시했습니다. 저는 이 회사들이 사업 전략 검토와 새로운 독점 유통 파트너 물색을 핑계로 한국 시장의 차세대 장비와 제재의 공급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물론 새로운 파트너 회사는 제가 직접 설립한 회사가 될 것이었습니다. 공급 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마리수 프리미엄 클리닉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들은 막 개원했고 홍보를 위해 최신 장비가 필요했지만 이제 그들의 모든 주문은 거절되거나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환자들에게 약속했던 4D 초음파 장비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전문 항암제, 그들이 독점이라고 광고했던 최신 심장학 약물들이 갑자기 시장에서 사라졌습니다. 환자들이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리미엄 건강 패키지의 비용을 지불한 사람들은 이제 그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수백억 원을 투자한 클리닉의 명성은 재앙적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리수는 불나방처럼 뛰어다니며 대체 공급업체를 찾아다녔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모든 주요 공급업체는 이미 제 통제하에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옥죄는 보이지 않는 적이 자신이 벌인 전처라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의 장인의 제약회사도 사정이 낫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수익성 있는 유통 계약을 잃었습니다. 수입은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주가는 급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자신의 권력을 자랑스러워했던 석태곤 회장도 이제 공황 상태에 빠져 안절부절못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욕을 하며 사위의 무능함이 온 가족에게 불행을 가져왔다고 리수를 비난했습니다. 리수의 삶은 정말로 지옥이 되었습니다. 일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집에서는 장인에게 굴욕을 당했습니다. 아내는 하루 종일 요구하고 질투했습니다. 그는 불면증에 시달렸고 살이 많이 빠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선택의 대가를 깨달았지만 이 폭풍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사실은 아직 몰랐습니다. 제 다음 타격은 더욱 파괴적일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경력뿐만 아니라 그의 마지막 희망까지 완전히 파괴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가 가장 예상하지 못한 날, 가장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일어날 것이었습니다. 제가 연출한 폭풍이 제 전남편 가족의 제국을 은밀히 파괴하는 동안 저는 다른 세상, 저만의 세상에서 가장 평화롭고 행복한 날들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복수, 모든 보복 계획은 제 전문팀에게 맡겼고 저 자신은 제 마음과 시간, 심장을 더 신성한 사명, 즉 모성애에 바쳤습니다. 9개월 10일의 임신 기간은 많은 여성에게, 특히 남편 없이 혼자인 경우 힘든 시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게 그것은 값을 매길 수 없는 선물, 제가 이전에 결코 경험해보지 못한 자기 발견과 자기의 여정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항상 다른 사람들을 위해 바빴던 김한나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천천히 살고 제 몸을 사랑하고 돌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루하루 제 안에서 자라는 작은 생명을. 매일 아침 저는 더 이상 서둘러 나가지 않았습니다. 클래식 음악에 잠을 깨고 전문가의 메뉴에 따라 영양가 있는 아침 식사를 직접 준비했습니다. 저는 건조한 금융 서적이 아니라 육아에 관한 책, 고전 문학 작품을 읽으며 몇 시간씩 보냈습니다. 저는 제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가장 아름답고 순수한 것을 접하기를 바랐습니다. 제 펜트하우스는 낙원 같은 정원으로 변했습니다. 어디에나 푸른 식물과 신선한 꽃이 있었습니다. 저는 큰 방 전체를 아기방으로 꾸몄고 직접 디자인하고 가구 하나, 작은 장난감 하나까지 직접 골랐습니다. 모든 것이 최고, 가장 안전해야 했습니다. 저는 제 아이가 이상적인 조건에서 태어나고 자라도록 하기 위해 최고의 전문가들을 고용하는 데 비용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매일 개인 요가 강사가 와서 제 몸을 유연하고 건강하게 유지시켜주는 부드러운 운동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주말마다 출산 준비와 신생아 돌보기 강좌가 있었습니다. 저는 돈뿐만 아니라 엄마의 모든 사랑으로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전혀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충만함을 느꼈습니다. 제 뱃속의 아이는 최고의 동반자였습니다. 가벼운 태동을 느낄 때마다, 제 배가 불러오는 것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은 말할 수 없는 행복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자주 아이에게 말을 걸고 동화를 들려주고 자장가를 불러주었습니다. 저는 아이가 알기를 바랐습니다. 바깥 세상이 아무리 복잡하고 잔인해도 엄마의 품속에서는 항상 안전하고 무조건적으로 사랑받을 것이라는 것을. 물론 조용한 늦은 밤에 과거의 슬픔이 갑자기 밀려오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손을 잡고 행복해하는 커플, 아내의 배를 부드럽게 쓰다듬는 남자를 볼 때면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제 아이는 왜 그런 온전한 사랑을 누릴 수 없는지 자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나약한 생각들을 빨리 떨쳐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나쁜 아버지, 엄마와 아이를 잔인하게 버린 아버지는 아예 없는 것보다 낫다고. 제 아이는 그런 아버지가 필요 없었습니다. 제 아이는 저만 있으면 되었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리수의 배신은 저를 무너뜨리지 않았고 오히려 제 안의 비범한 독립심과 강인함을 다져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기다리던 날이 왔습니다. 저는 제 아이를 맞이하기 위해 가장 명망 있고 비싼 병원 중 하나인 청담 헤스티아 여성병원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개인 의료진, 간호사, 그리고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VVIP 출산 패키지를 예약했습니다. 제 아이는 그럴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비용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이 가장 신성하고 완벽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찌 알았겠습니까? 이 완벽해 보이는 선택이 운명의 아이러니한 장난이 되어 저를 가장 극적인 만남 속으로 몰아넣을 줄을. 제 아이와 제가 가장 평화롭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는 동안 다른 곳에서는 제가 뿌린 폭풍이 무자비하게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마리수 프리미엄 클리닉. 리수와 그의 아내 가족 전체의 자부심이자 희망이었던 곳이 전례 없는 위기에 빠졌습니다. 제가 연출한 숨겨진 폭풍은 이제 쓰나미로 변해 그들의 견고해 보이던 제국을 덮쳐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의료 장비와 의약품 공급 위기는 점점 더 심각해졌습니다. 모든 문이 리수 앞에서 닫힌 듯 했습니다. 그는 유럽으로 날아가 공급업체 본사를 방문하여 협상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얻은 것은 차가운 거절, 사업 전략 변경을 핑계로 한 정중한 사과뿐이었습니다. 그는 협상실에 앉아 그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바로 그 익명의 투자자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는 패배하고 굴욕을 당한 채 돌아왔습니다. 한때 현대적인 세계적 수준의 병원이었던 마리수 프리미엄 클리닉은 이제 모든 것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비싸고 복잡한 장비들은 교체 부품 없이 멈춰섰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시끄럽게 광고했던 전문 의약품들은 갑자기 사라졌고 환자들을 위한 재고도 없었습니다. 국제적인 의료 서비스에 막대한 비용을 지불했던 환자들은 이제 사기를 당했다고 느꼈습니다. 그들은 불평하기 시작했고 요구하고 시위를 위해 병원으로 몰려왔습니다. 돈 돌려내라, 사기꾼들아, 국제병원이 동네 의원보다 못하다니. 매일같이 외치는 구호와 현수막은 병원을 명망 있는 곳에서 파산한 시장터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클리닉의 명성은 재앙적으로 떨어졌습니다. 리수가 후한 연봉으로 영입했던 유능한 의사들이 하나둘씩 사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망해가는 병원과 함께 자신의 명성을 묻고 싶지 않았습니다. 리수는 불나방처럼 뛰어다녔습니다. 환자들을 상대하고 직원들을 붙잡으려 애쓰고 새로운 공급업체를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모든 노력은 헛수고였습니다. 제 손은 너무 멀리 뻗어 있었고 사방에서 그를 옥죄었습니다. 그의 가정생활도 지옥이 되었습니다. 이 병원에 재산을 투자했던 장인 석태곤 회장은 이제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는 모든 분노를 사위에게 쏟아부었습니다. 실패자, 쓸모없는 놈. 내가 너한테 그런 일을 맡겼는데 지켜내지도 못했어. 대체 뭘 한 거야? 내 집안의 빌부터 먹기나 할 줄 알지. 그는 온 가족과 친척들 앞에서 매 식사 때마다 끊임없이 욕을 퍼부었습니다. 그의 공주님 같은 아내, 카리나도 더 이상 온화하고 사랑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돈줄이 마르는 것을 보고 태도를 바꿨습니다. 당신 일은 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나 때문에 친구들 앞에서 얼마나 창피했는지 상상이 나가. 이 문제 해결 못하면 내가 무정하게 굴어도 날 탓하지 마. 예전에 그를 하늘로 떠받들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를 굴욕의 나락으로 밀어넣기 위해 뭉쳤습니다. 그는 씁쓸한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결코 그를 사랑하거나 존경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를 도구, 그들의 이익이라는 체스판 위의 말로 여겼습니다. 그가 유용할 때는 그를 애지중지했지만 그가 실패하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를 버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잔인한 일이 닥쳤습니다. 그의 장인의 대양제약이 공급 위기와 재투자 펀드의 다른 금융 공격의 영향으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주가는 끝없이 떨어졌습니다. 스스로를 구하기 위해 석태곤 회장은 잔인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손실을 내는 종양을 잘라내고 무능한 사위에 대한 책임을 벗기 위해 마리수 프리미엄 클리닉의 파산을 선언한 것입니다. 리수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불과 몇 달 만에 그는 젊은 원장, 성공의 모범에서 파산한 실패자로 전락했습니다. 그는 한때 그렇게 자랑스러워했던 병원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는 호화로운 빌라에서 나와 어머니와 함께 작은 아파트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카리나는 큰 소동 끝에 그를 떠났습니다. 그녀가 품고 있던 아이는 더 이상 상속자가 아니라 짐이었습니다. 리수는 실제로 하늘에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선택의 대가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명예와 돈을 얻었지만 그것은 잠시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 그는 훨씬 더 소중한 것을 잃었습니다. 진실한 사랑, 그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던 여자, 그리고 그 존재조차 몰랐던 아이를. 그의 인생에서 가장 어둡고 절망적인 날들. 제 모습이 그의 의식 속에 나타나 그를 괴롭히고 따라다녔습니다. 그는 안나는 어디 있을까? 어떻게 살고 있을까? 라고 자문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가 그리워하는 전처가 바로 그의 인생의 모든 비극을 연출한 사람이라는 것을 결코 짐작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운명은 다시 한번 그들을 위한 만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아이러니한 상황에서의 만남을. 인생에는 때때로 정말 아이러니한 반전이 있습니다. 가장 재능 있는 시나리오 작가조차 만들어낼 수 없는 반전 말입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 각자가 운명에 보이지 않는 수에 따라 움직이는 작은 말에 불과한 거대한 체스 게임과 같습니다. 저는 리수와 헤어진 후 우리의 삶이 다시는 교차하지 않는 평행선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미래의 아이와 함께 부와 평화 속에서 제 삶을 살고 그는 그의 실수에 대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요.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운명은 우리가 여전히 한 번의 만남,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잔인한 상황에서의 마지막 대결을 빚지고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날 시계가 정확히 저녁 6시를 가리켰을 때 저는 요가 매트 위에서 명상 자세로 앉아 부드러운 클래식 음악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첫 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수축에 불과했지만 금세 더 강렬하고 세졌습니다. 저는 제 아이, 제 작은 천사가 일찍 오기로 결심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 비서인 도비섭 실장은 차분하고 전문적인 중년 남성으로 단 한순간도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즉시 몇 달 전 제가 로열 출산 패키지를 예약했던 청담 헤스티아 여성병원의 한라인에 전화했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프레지덴셜 분만실, 한국 산부인과계의 황금손으로 불리는 원동만, 교수님이 이끄는 최고의 의료진. 모두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이렌을 울리는 구급차가 도시의 밤의 정적을 갈랐습니다. 저는 들것에 누워 비명을 지르지 않으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제 손은 본능적으로 배 위에 놓여 있었고 아이에게 속삭였습니다. 아가, 무서워하지 마. 곧 엄마를 볼 거야. 우리 함께 해낼 수 있어. 저는 제가 지불한 전문성과 최고의 서비스를 믿으며 절대적으로 침착했습니다. 저는 제 아이가 이상적인 조건에서 태어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뜻은 사람이 헤아리기 어렵다는 말처럼 원동만 교수님이 오는 길에 큰 교통사고를 당해 제 시간에 오실 수 없게 되었습니다. 상황은 위급했습니다. 저를 직접 맞이한 병원장은 서둘러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비상계획이 있습니다. 원 교수님은 안 계시지만 다른 의사를 부를 겁니다. 그는 최근 우리 병원으로 옮겨온 최고의 외과 및 산부인과 의사입니다. 스위스에서 수년간 진료했으며 전문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보다 훨씬 복잡한 출산도 성공적으로 해냈습니다. 저희를 절대적으로 믿어주십시오. 즉시 마리수 박사님을 부르겠습니다. 마리수 박사. 흔한 그 이름이 제 심장을 순간 멈칫하게 했습니다. 아마 제가 너무 예민했을지도 모릅니다. 고통에 몸부림치는 그 순간 저는 그런 우연에 대해 생각할 힘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반쯤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고개를 끄덕이고 제 운명과 아기의 운명을 병원과 그 미지의 마리수 박사의 손에 맡겼습니다. 저는 신속하게 VVIP 분만실로 옮겨졌습니다. 모든 것이 현대적이고 호화로웠지만 저는 거의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간호사들이 저를 둘러쌌습니다. 누군가는 제 혈압을 재고 누군가는 기구를 준비했습니다. 모두가 프로그래밍된 기계처럼 일했습니다. 저는 그저 마리수 박사님이 계셔서 다행이다. 그분 아니었으면 이 케이스 감당 못했을 거야. 맞아요. 오신 이후로 복잡한 출산 얼마나 많이 하셨는데요? 와 같은 신뢰 가득한 대화 조각들만 들었습니다. 몇 분 후 분만실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파란색 수술복과 모자를 쓴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마스크에 거의 가려져 눈만 보였습니다. 그는 빠르지만 단호하게 걸었고 수석 의사의 전문성을 뿜어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수간호사에게 제스처로 진료 기록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차트를 받아들고 날카로운 눈으로 빠르게 글줄들을 훑었습니다. 환자기 만나 30세, 임신 39주, 두니분만, 조기 진통 징후, 양막 파수, 특이 병력 없음. 그는 깊고 익숙한 목소리, 제가 먼지가 되어도 결코 잊을 수 없는 목소리로 읽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온몸이 굳었습니다. 진통의 고통이 순간 멈춘 듯 했습니다. 이 목소리, 우연일 리가 없어. 저는 떨면서 고개를 들어 의사의 눈을 보려고 했습니다. 그 눈은 여전히 깊고 약간의 슬픔이 서려 있었지만 결의에 차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사랑했던 5년 동안 수천 번을 들여다보았던 바로 그 눈이었습니다. 리수 씨, 저는 속삭였습니다. 제 목소리는 약했고 기계 소음과 제 거친 숨소리에 거의 묻혔습니다. 그 의사는 움찔했습니다. 그는 차트에서 고개를 번쩍 들고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을 때 온 세상이 멈췄습니다. 방금 전까지 전문적이고 차가웠던 그의 눈은 극도의 충격과 경악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얼어붙었습니다. 진료 기록이 그의 손에서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얀 종이들이 방 안을 흩날렸습니다. 안나, 안나. 그의 입에서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자신이 보는 것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렸습니다. 어떻게, 당신이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네, 도움을 요청받은 최고의 의사. 이 순간 저와 제 아이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 제 전남편, 아이를 버렸다가 이제 자신의 손으로 그 아이를 받아야 하는 아빠, 마리수였습니다.
개인 병원의 파산과 아내 가족의 외면 후 그는 자신의 재능과 경험 덕분에 바로 이 국제병원의 외과 의사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는 새로 시작하려 했고 죄 많은 과거를 묻으려 했지만 운명이 그에게 이런 만남, 이런 잔인한 보상을 안겨줄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분만실 전체가 갑자기 무서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심장 박동 모니터에 규칙적인 소리만 들렸습니다. 간호사들, 의료진들, 모두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우리를 쳐다보며 얼어붙었습니다. 그들은 재능 있는 의사, 병원의 자랑과 신비로운 VVIP 환자가 분명 매우 복잡한 과거를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리수는 여전히 석상처럼 굳어서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그리고 제 큰 배를 쳐다보았습니다. 마스크 아래 그의 얼굴 표정은 충격에서 혼란으로, 그리고 말할 수 없는 당혹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임신? 당신 임신했어? 그는 더듬거렸습니다. 손가락 하나가 제 배를 가리켰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얼마나, 몇 개월이야? 누구 아이야? 당신 재혼했어? 수천 가지 추측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을 것입니다. 그는 제가 새로운 행복을 찾았고 다른 남자, 그보다 더 부유하고 더 나은 남자의 아이를 가졌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고통, 질투, 그리고 일종의 상실감, 교훈이 그의 눈에 비쳤습니다. 그는 한때 저를 버렸지만 제가 이제 그 없이 새로운 삶, 새로운 행복을 가졌다는 사실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더 강한 진통이 저를 덮쳐 현실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아, 저는 소리쳤습니다. 두 손으로 배를 움켜쥐었습니다. 온몸이 뒤틀렸습니다. 설명할 시간도 그와 다툴 힘도 없었습니다. 제 아이의 생명이 지금은 가장 중요했습니다. 선생님, 빨리, 제발, 제 아이를 살려주세요. 저는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제 목소리는 애원과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제 비명은 리수의 혼란을 씻어내고 그를 현실로 되돌려 놓는 한 바가지의 찬물 같았습니다. 그는 움찔했습니다. 의사로서의 양심과 의무가 모든 개인적인 감정을 이겨냈습니다. 그는 서둘러 장갑을 끼고 돌아서서 의료진에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온함, 결단력, 그리고 권위를 되찾았습니다. 모두 제자리로. 태아 심박수 하강 중, 산모 혈압 상승, 두니 분만, 고위험, 보조기구 빨리 준비해. 팀 전체가 즉시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리수는 제게 몸을 숙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죄 많은 전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시 책임감 있는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마스크를 벗었고 예전보다 야위고 초췌해진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안나 씨, 내 말 들어요. 그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엄격하면서도 이상하게 안심이 되었습니다. 지금 절대적으로 침착해야 해요. 모든 개인적인 감정은 접어두고 아이만 생각해요. 심호흡, 내쉬고. 그렇죠. 날 믿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아이를 안전하게 데려올게요. 알겠어요? 저는 그의 눈을 보았습니다. 같은 눈이었지만 이제는 회피하지도 죄책감에 차 있지도 않고 의사로서의 약속, 결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한가. 이 순간 제 목숨과 아이의 목숨을 맡겨야 할 남자가 바로 저를 배신했던 남자라니. 하지만 저에게는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출산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어렵고 위험했습니다. 예상대로 두니 분만과 조기 진통으로 인해 저는 몇 시간 동안의 고통과의 싸움 끝에 거의 기진맥진했습니다. 더 이상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의식이 희미해지기 시작했지만 그때 리수의 목소리가 제 귓가에 단호하고 힘차게 들려왔습니다. 힘내요, 안나 씨. 포기하지 마. 조금만 더. 아이를 위해서. 아이를 생각해요. 그는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는 방금 깨달은 진실을 통해 제게 힘을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노력 끝에, 참을 수 없는 고통의 순간들 끝에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응애, 응애, 응애. 세상 최고의 음악처럼 맑고 우렁찬 울음소리가 분만실의 긴장된 분위기를 갈랐습니다. 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3.2kg의 사랑스럽고 건강한 아들이었습니다. 축하합니다. 간호사가 기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온몸의 긴장이 풀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리수를 보았을 때 저는 그가 미동도 없이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하얀 수건에 쌓인 작고 분홍빛 생명체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이를, 그리고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충격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격으로 크게 뜨여 있었습니다. 그는 제 아이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자신을 꼭 빼닮은 얼굴을, 눈, 높은 코, 귀의 모양까지. 모든 의심이 사라졌습니다. DNA 검사는 필요 없었습니다.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내 핏줄, 이 아이.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나를 닮았어. 그리고 그는 저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의심으로 가득했지만 희망도 있었습니다. 안나, 진실을 말해줘. 이 아이, 정말 내 아이야? 저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미소 지었습니다. 피곤하지만 만족스러운 미소. 제 침묵은 가장 확실한 대답이었습니다. 그 순간 리수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침착하고 유능한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한 남자, 잔인한 진실과 참을 수 없는 죄책감에 직면한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아내가 자신의 핏줄을 품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그녀를 버렸습니다. 그는 신성한 9개월의 여정을 모두 놓쳤고 이제는 자신이 잔인하게 버렸던 아이를 자신의 손으로 받아야 했습니다. 이보다 더 잔인하고 씁쓸한 형벌은 없었습니다. 그는 분만실 한가운데 제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작고 소중한 보물인 양아기를 조심스럽게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고 어깨가 떨렸습니다. 그는 죄인의 후회 가득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아들아, 아빠를 용서해다오. 그는 온 의료진이 경악하는 가운데 이 말들을 계속해서 반복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 울음을 터뜨린 순간은 그의 죄책감, 후회, 그리고 뒤늦은 행복의 모든 감정이 폭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밖에서는 또 다른 폭풍, 즉 질투와 시기의 폭풍이 이 신성하고 비극적인 순간을 파괴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극적이고 눈물겨운 출산 후 저는 VVIP 회복실로 옮겨졌습니다. 평생 꿈에도 생각지 못했을 방이었습니다. 병실이라기보다는 작은 프레지덴셜 스위트룸에 가까웠습니다. 모든 것이 정교하고 호화롭게 꾸며져 있었고 큰 창문 너머로는 맑고 푸른 하늘과 조용한 병원 정원이 보였습니다. 제 아들, 작고 분홍빛 천사는 제 침대 옆 아름다운 크리스탈 아기 침대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고 가끔씩 살짝 움직였습니다. 저는 힘든 출산으로 몸이 아프고 지쳐 누워 있었지만 마음은 이전에 결코 느껴보지 못했던 행복과 평화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해냈습니다. 혼자 싸웠습니다. 아이를 안전하게 세상에 데려왔습니다. 과거의 모든 고통, 모든 굴욕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의 잠든 얼굴을 볼 때마다 리수에 관해서는 그는 의사로서의 의무를 다한 후에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없는 그림자처럼 방 한구석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끊임없이 우리 모자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 시선은 후회와 안타까움, 그리고 다가와서 자기 아이를 만지고 싶은 갈망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는 감히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그럴 권리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우연히 그를 쳐다볼 때마다 그는 급히 고개를 숙이고 제 시선을 피했습니다. 자신의 죄책감이 그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그는 몇 마디 사과를 하려 했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화가 나서가 아니라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모든 말이 그 순간에는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 깨지기 쉬운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폭풍이 마침내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격렬하고 터무니없게 터져나왔습니다. 명문가 아가씨인 카리나의 남편, 마리수 박사가 그의 전처로 밝혀진 신비로운 VIP 환자의 출산을 집도했다는 소식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아마도 어떤 간호사가 입이 가벼웠거나 운명의 또 다른 장난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들불처럼 박은경 여사님과 카리나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에게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모욕이고 도발이며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날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 스위트룸 문이 노크도 허락도 없이 바닥을 울리는 쾅소리와 함께 거칠게 열렸습니다. 제가 가장 보고 싶지 않았던 두 여자, 박 여사님과 카리나가 먹잇감을 갈기갈기 찢을 준비가 된 두 마리 성난 암사자처럼 들이닥쳤습니다. 박 여사님은 얼굴이 시뻘겋고 머리는 헝클어졌으며 명품 옷조차 구겨져 보였습니다. 카리나는 임신 마지막 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이힐을 신고 있었고 짙은 화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저를 산채로 잡아먹을 듯이 불타올랐습니다. 네가 감히 여길 다시 나타나?
박 여사님이 먼저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복도 전체에 경멸적으로 울려 퍼져 다른 방의 의사와 환자들이 내다보게 만들었습니다. 내 아들이 널 이미 쫓아냈는데 감히 어딜 들러붙어? 무슨 수작을 부려서 여기서 네 출산을 집도하게 만든 거야? 이까짓 비싼 방에 돈 좀 썼다고 뭐라도 된 줄 알아? 이 뻔뻔한 여우 같은 년. 카리나는 제 침대로 직행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경멸적으로 쳐다보더니 잠든 제 아들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악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들까지 낳았네. 축하해. 그녀는 비꼬듯 말했습니다. 누구씨인지 궁금하네. 쫓겨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다른 남자애를 낳다니. 행동이 빠르시네. 아니면 일부러 덫을 놓은 건가? 이 사생아를 이용해서 우리 가족을 망치고 리수 씨를 되찾으려고? 그녀는 저를 모욕했습니다. 제 무고한 아이를 모욕했습니다. 어른들의 다툼에 대해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를. 제 속에서 피가 끓어올랐습니다. 저에 대한 어떤 모욕도 참을 수 있었지만 누구도 제 아이를 단 한마디라도 건드리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온 힘을 다해 일어나려 했습니다. 출산 후의 고통이 온몸을 꿰뚫었지만 제 마음속 분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당장 나가세요. 여긴 병실이지. 당신들이 스캔들이나 벌일 시장 바닥이 아니에요. 스캔들? 오늘 내가 너한테 교훈을 하나 가르쳐주마. 박 여사님은 간호사들의 제지를 무시하고 소리쳤습니다. VIP실 돈 좀 냈다고 네가 뭐라도 된 줄 알아? 내 며느리한테서 리수를 되찾을 생각은 꿈도 꾸지 마. 카리나가 내 손주를 품고 있다고. 너랑 네 사생아는 낄 자리 없어. 엄마, 카리나.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줄곧 구석에서 조용히 서 있던 리수가 마침내 깨어났습니다. 그는 앞으로 달려와 저와 아이 앞에 보호막처럼 서서 병아리를 지키는 어미닭처럼 팔을 벌렸습니다. 여긴 병원이야. 집이 아니라고. 당장 조용히 하고 여기서 나가. 네가 감히 죄를 감싸? 박 여사님이 돌아서서 아들의 옷을 움켜쥐었습니다. 날카로운 손톱이 그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쟤 때문에 온 동네가 우리 욕하는 거 알아? 네가 전처랑 놀아난다고 말이야. 넌 여전히 내 아들이야. 그만. 리수가 절망과 고통 속에서 소리쳤습니다. 그는 생전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 충분히 고통받았어요. 제가 실수했어요. 모든 걸 잃었어요. 더 이상 실수하고 싶지 않아요. 엄마, 카리나, 가요. 안 가. 오늘 내가 이 계집애한테 교훈을 가르쳐 줄 거야. 예의가 뭔지 보여주겠어. 카리나가 악을 썼습니다. 질투가 그녀의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그녀는 리수를 밀치고 제 아들이 누워있는 아기 침대로 달려들었습니다. 아들은 소음 때문에 움직이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제 아이에게 무슨 짓을 하려 했습니다. 감히! 리수와 제가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저는 고통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지키기 위해 침대에서 뛰쳐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끔찍한 순간, 카리나의 손이 제 아이에게 거의 닿았을 때 문에서 차갑고 권위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즉시 멈추시오. 방 전체가 멈춘 듯 했습니다. 모두가 문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그곳에는 서류 가방을 든 검은 양복 차림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극도로 심각했습니다. 제 비서이자 개인 변호사인 도비섭 실장이었습니다. 그는 혼자 오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는 전문 보안 회사의 제복을 입은 2명의 큰 경호원과 매우 심각한 표정의 경찰관 2명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변호사와 경찰의 갑작스러운 등장은 모녀를 압도했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왜 여기 있는 거요? 박 여사님이 더듬거렸습니다. 그녀의 모든 공격적인 무례함은 사라지고 혼란과 두려움으로 대체되었습니다. 도 변호사는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아기 침대 옆에 여전히 굳어있는 카리나에게 직행했습니다. 그는 두꺼운 서류철과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당신이 카리나 씨 맞습니까? 그는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제 의뢰인인 대형 투자자를 대리하는 변호사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부친 석태곤 회장의 대양제약이 입찰 비리, 위조 의약품 제조 및 판매, 그리고 수천억 원대의 탈세 혐의에 대한 완전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뭐라고요? 카리나는 입을 떡 벌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종이처럼 하얘졌습니다. 거짓말이야. 우리 아버지는 정직하게 사업하셔. 명예훼손이야. 명예훼손? 도 변호사가 비웃었습니다. 그는 태블릿을 켰고 거기에는 석태곤 회장이 공무원으로부터 뇌물 가방을 받는 모습이 담긴 몰래카메라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모든 서류, 증거,
이 영상들과 녹취록, 주요 증인들의 진술서는 이미 검찰에 넘어갔습니다. 아마 지금쯤 당신의 아버지, 삼촌들, 그리고 이 사슬에 연루된 모든 사람들이 검찰 조사를 받고 있을 겁니다. 그는 경찰관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카리나 씨와 박은경 씨에 관해서는 환자실에 무단 침입하여 공공질서를 어지럽히고 타인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제 의뢰인은 법에 따른 엄중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카리나의 온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전체 제약 제국, 그녀의 자부심과 유일한 버팀목이 단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박 여사님은 온몸을 떨며 서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아들의 병원 파산부터 시댁의 몰락까지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는 모든 것을 통제하는 보이지 않는 손, 무서운 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은 바로 그녀가 잔인하게 내쫓았던 소박하고 쓸모없다고 여겼던 며느리였습니다. 그녀는 결코 건드려서는 안 될 사람의 분노를 샀던 것입니다. 그녀의 연극은 정말로 끝났습니다. 경찰은 박 여사님과 카리나에게 조사를 위해 동행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카리나는 히스테릭하게 울고 소리쳤습니다. 그녀는 단 하루 만에 모든 것을 잃었다는 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박 여사님은 더 이상 소리치지 않고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초점 없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마 그녀는 이제야 자신이 졌다는 것을, 자신이 가장 경멸했던 쓸모없는 며느리에게 완전히 졌다는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그들이 끌려나가다 제 앞을 지날 때 그녀는 갑자기 멈춰서서 증오와 두려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의 눈빛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너 대체 정체가 뭐니?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동정과 냉담함이 뒤섞인 시선으로 그녀를 말없이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그녀가 평생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이 연행된 후 방에는 저와 제 아들, 그리고 리수만이 남았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왜 자신의 병원이 무너졌는지, 왜 아내의 가족이 몰락했는지, 그리고 그가 배신했던 전처가 어떤 지위와 무서운 힘을 가졌는지도 이해했습니다. 그는 단지 한 여자를 잃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시는 되찾지 못할 기회, 미래를 잃었던 것입니다. 그는 천천히 제게 다가와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익숙한 몸짓이었지만 감정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안나. 그는 저를 쳐다보았고 그의 눈은 죄책감과 절망으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나 다 이해했어. 나는 당신의 용서를 받을 자격이 없어. 돌아와 달라고. 감히 부탁하지도 못하겠어. 그럴 권리가 더 이상 없다는 걸 아니까. 다만 한 가지만 부탁할게. 그는 몇 시간 전까지 존재조차 몰랐던 잠든 작은 아들을 보았습니다. 내가 이 아이의 아빠가 되게 해줘. 내 아들에게 저지른 잘못을 만회할 기회를 줘. 아무것도 바라지 않을게. 뭐든지 할게. 너희 둘을 위해 노예처럼 일할게. 그냥 아이가 자라는 걸 보고 내 아들이라고 부를 수 있게만 해줘. 제발. 부탁이야. 그는 바닥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진정으로 모든 것을 잃은 남자의 통곡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보았습니다. 제 마음은 상반된 감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에게 기회를 주어야 할까? 제 아이는 아빠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아빠, 한때 우리 둘을 잔인하게 버렸던 남자, 불의 앞에서 침묵했던 남자가 그럴 가치가 있을까? 저는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제 아이를 보고, 제 발치에 무릎 꿇은 남자를 보고, 그리고 마침내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어나요, 리수 씨. 저는 조금의 원망도 없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구를 위해 노예처럼 일할 필요 없어요. 당신은 여전히 내 아이의 아버지예요. 그건 변할 수 없는 사실이죠. 아이의 혈관에 흐르는 피는 당신의 것이니까 내가 그 권리를 뺏을 수도 없고 내 아들이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고 자라게 하고 싶지도 않아요. 리수의 눈에 희망의 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말은 내가 아들을 찾아와도 되고 돌봐주고 아빠의 의무를 다해도 된다는. 잠깐만요. 저는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잠시 멈춘 후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제 목소리는 단호해졌습니다. 단지 아이의 아버지로서의 역할만이에요. 우리 둘 사이는. 당신의 어머니와 그 여자가 날 모욕할 때 당신이 침묵했던 그날 모든 게 정말 끝났어요. 보호받지 못하는 사랑은 지붕 없는 집과 같아요. 어떤 폭풍으로부터도 누구도 지켜줄 수 없죠. 그는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저를 이해했습니다. 저는 용서할 수는 있었지만 잊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와 그의 가족이 제게 남긴 상처는 너무 깊었고 결코 완전히 아물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영원히 잃었습니다. 그는 그저 멀리서 아들과 함께하는 우리의 행복을 지켜보며 남은 평생을 후회와 안타까움 속에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아마도 그에게 가장 큰 형벌일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입니다. 그날 이후 카리나의 가족은 공식적으로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저지른 범죄에 대해 매우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녀와 박 여사님 역시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리수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는 경력도, 가정도, 심지어 그를 가장 사랑했던 여자도 잃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나약함과 야망에 대해 너무나 비싼 대가를 치렀습니다. 저에 관해서는 저는 그에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미혼모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모든 것, 돈, 지위를 가졌지만 저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주는 가장 소중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제 품에 안긴 작은 생명입니다. 그것은 고통스러운 과거를 놓아주고 앞으로 나아가는 영혼의 자유입니다. 저는 잔인하게 복수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제 내면의 평화, 제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이 바로 저를 배신한 사람들에게 가장 달콤하고 씁쓸한 복수였기 때문입니다.